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9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소상공인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43.4%의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율은 9988에서 얘기한 대로 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1996년에 만들어지고요.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돼서 올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이 구조가 왜 안 바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돼서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경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0명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중이 58.7%, 일본이 47.2%, 영국이 46.9, 독일이 36.9,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여기는 표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그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 중견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최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책을 펴실 때 이 9988 구조를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게 이번에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용 영향 평가를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 주도형 경제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업부에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출보다는 이렇게 고용의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정책을 펼 때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이 똑같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OECD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신생기업, 우리나라 신생기업 중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의 비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입니다. 새로 생기는 기업 전체 기업의 10% 정도만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나머지 90%는 1인 기업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기업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거의 80% 육박하는 숫자가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한 명 정도 고용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곽대원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후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 시민편, 대구가 23년째 GRDP 꼴찌다.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대구 경제가 이렇게 됐다.
대구 경제는 당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이 방송을 지금 대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정식으로 사과할 용이 없어요? 네, 아까 사과 드렸고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저희 당 그 홍보를 위해서 패러디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런데 사과하면 깨끗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지난번 우리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 때도 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는 최소한으로 두 분 이 경제부처 장관들은 좀 친기업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편향적 사고, 또 이념적 사고에 함몰돼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이제 그 장관직에 그만두고 정치할 때는 몰라도 장관에 있을 때는 포용하고 좀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또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조금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우리 대기업들은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혁신과 벤처의 그런 능력보다는 이제 경제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혁신하는 대기업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M&A를 여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홍종학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장관 등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 편향적이에요. 예? 산업부 장관도 매우 편향적이고, 그래서 이 홍종학 후보도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이분이 또 장관이 됐을 때 편향적 사고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벌은 암세포다. 박정희 경제정책 나치즘과 비슷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은 이 곤란한가요? 박정희 대통령과 나치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 들을 시간 없고요. 저희 국가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해요.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재벌의 여러 가지 역기능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 재벌의 또 공과가 있잖아요. 공도 있고 과가 있는데 공은 우리가 더 가고 또 과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률적으로 재벌은 암세보다 이렇게 완전 좋은 글씨를 딱 찍어버리면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 혁신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쥐어짜서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와 같다는 당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덩치만 큰 것은 그게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정당화되는 거니까 재벌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반론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이 진화론에서의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재벌의 혁신 능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왜곡 또 편향적 시각을 감히 떨치고
예? 내가 이 정부에 있을 동안에는 친기업적 사고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좀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절대 그렇게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열람을 했는데요. 열람하게 해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상 이게 무효입니다. 그런데 극구 빌려줬다고 하니 그러면 이자 지급된 거라도 증명이 되면 그나마 무효이지만 빌려줬다는 게 조금은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여준 자료에 하면 이자 지급 흔적이 전혀 없고요. 이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 2016년도에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딸에게 2억 2천을 다 이렇게 빌려줬다고 계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억 2천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줄 당시에 배우자 예금이 7억 6천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고 난 직후인 2016년 5월 29일 날 예금이 9억 9천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며칠 사이에 2, 3억이 지금 배우자 계좌에 또 이게 예금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하는 이 돈 출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이 배우자의 예금 계좌를 안 주면은 이건 엄청난 지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재산이 많다지만 직업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 직업이 있다 손 치더라도 5월 2일 날까지 해가지고 2억 2천을 주고 지금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7억 얼마 며칠 만에 9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자료를 명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배우자 예금 거래를 안 보면 이 의혹은 너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계좌를 밝혀주시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해명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요청한 자료 성격은 후보자 정확히 파악하셨죠? 지금 말씀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5월 2일 날 배우자가 액수가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그때 신고한 액수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친이 딸에게 실질적으로 대차를 해서 2억을 이전한 뒤에도 또 가까운 기간 내에 그보다 또 더 많은 예금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까 지금 이제 최현혜 의원님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기간에 저희가 지금 큰 돈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에 임대보증금으로 3억이 들어오고요. 제가 퇴직을 해서 그게 또 상당히 큰 금액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월에서 5월 사이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다 지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재산 신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 전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2억 2천은 그냥 세금 낸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래서
자, 의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 이외에 1분 1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는, 아까 그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 말한, 보증금 들어온다랄지, 그 다음에 퇴직금 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증빙 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예, 최현희 의원님. 그래서 지금 그 후보자께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퇴직금이 기타 소득으로 그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기타 소득이에요, 전부. 저도 퇴직금 다 받아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합소득에라도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의원님들. 오늘 저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 간에 서로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하신 자료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걸 여기서 지금 본인 질의 시간 이후에 토론하지 마시고 후보자하고. 금융거래 그 내역을 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그 사인 간에 그 채무관계 차용증 하셨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자, 저기 우선요, 이건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증빙 자료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아니다, 그걸 의원님들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야, 저거 하려니까 이게 다 잊어먹습니다. 아니, 뭐 그런 논쟁이 아닌데. 장관 후보자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기존 있는 패턴대로 가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법을 아무리 보완해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구멍을 만들고 대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고 젊은 아들은 꿈이 없어서 꿈을 버리고 빈차처럼 던지고 가는 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젊은이들의 꿈 포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건물주가 최고고 이런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되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디다. 신혼부부, 돈 없는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요. 전부 다 있는 부모들이 돈 엄청나게 갖고 있는 자식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그때가 삽니다. 그러면 진작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이래 어렵기 때문에 사실로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래 어려우니까 노동부하고 우리 중소벤처부하고 진짜 잘해서 이번에 정착만 잘 되면 한계기업, 조그마한 소기업 중에서 진짜 한계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로는 프랜차이즈나 라면집 이런 걸 안 해야지 되는데 먹고 살기 당분은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빚을 냈습니다. 또 망합니다. 또 구렁텅이 또 내려가죠. 그래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일할 의욕이 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좀 취득되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여태까지 안 해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봐왔던 기존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매일 그 공격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이 되시면 진짜 역할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실수 있을 수 있죠.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로 빠짐없이 현장에 가보시고 그렇게 잘하셔야지 우리 정권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명박 지난 9년 동안 산자부가 발주한 유통분야 연구용역 56편을 최초로 다 봐가지고 대기업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과잉 해석을 하거나 방법노상 문제가 있는 18편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 장관님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정책 자집으로 냈는데요. 네. 그 내용 보면요, 이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이어도 골목시장은 안 된다. 뭐, 완전히 친기업적인 이런 입장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 막 지원하고 나면 좀 있으면 한 몇 달 만에 텔레비전에 또 이런 용역을 했는데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것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난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골목시장에 조금 이 반대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 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서 산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부의 장과 협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철저히 중기부가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이관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님, 어쨌든 이번에 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관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더 노력하시고, 다 어쨌든 그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새롭게 한번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들어 주시고, 다른 부처와 어쨌든 다 관계 장관 회의할 때도 단 이번 현장 경험을 빠짐없이 정책이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나 보니까 그동안 우리 이 유통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변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가 꼭 대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이 바로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저는 철저한 준비와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나 이런 거 좀 듣고 계시나요?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취지는 좋지만 좀 너무 조급했다거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죠. 우리가 다 새로운 길을 가야죠. 가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일자리가 또 줄잖아요. 거기에 대한 폐해를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부작용이 없도록 저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방점 자체가 공공부문가 그리고 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게 한다는데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노량진에 가서 공시촌에 가서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한참 꿈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창업하겠다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그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도 아주 이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에 좀 더 뛰어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제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적합업종 법제화, 협력이익 배분제 법제화,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예산 지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이 얘기를 하면은 통상마찰 얘기를 하면서 꺼려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외로 2017년도에 USTR 발간한 NT 보고서를 보면은 2015, 2016 적합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는 영향이 없다. 미국 자체 보고서예요. 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반위에 대한 뭐 정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통상마찰을 우려서 지금 이제 소극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그런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의 아주 중요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쪽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런데도 아직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아세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 또는 경쟁 제품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구성품이 중소기업 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완제품이 이 지정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구성품이 이 지정이 돼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 자체가 이 법의 취지를 향유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구석구석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기재위에 있을 때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내는데 사실상 대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매자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으로 잡히는 이런 문제가 있던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제 완성품의 경우에 그런 걸로 해서 예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기업적이어야 한다. 저도 친기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의 장관은 친기업적은 재벌 친기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을 잘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친중소기업적, 친자영업적 이런 관점에서 확실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인사 말씀에 을지로위원회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데 그 중에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 좋은 기술을 만들면 그 대기업이 쓰는 척 하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이를테면 현대차와 BJC 기술 탈취 분쟁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측이 여기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거든요. 소송으로 가면 중소기업은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그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혁신 창업 국가로 가기가 어렵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탈취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M&A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소송에 대비해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행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인력을 이쪽에 보강을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 임치라든가 지금 우리 기술과 관련된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조경제센터 여기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이렇게 축적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그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창업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죠. 기술 개발해봐야 뺏겨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만연해 있는 기술 탈취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이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는 등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자영업을 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형마트 또 최근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 없나요? 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이런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저게 이제 수도권의 복합 쇼핑몰에 저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저게 자영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것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게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외곽 지역에 들어가는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자꾸 이 규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 피해를 주는 지역에 지금 자꾸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생하기 위해서 교외에 나간 복합 쇼핑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아니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더 커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그런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의 자영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 중에 큰 덩어리가 대리점, 가맹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서 이렇게 요즘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주 협의회도 만들고 후보께서도 아주 애를 써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가맹점들이 제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해서 지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이제 본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는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협상에서 협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지금 저 말씀드렸던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벤처를 성장시키는 부분과 아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기술 탈취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자영업에 있어서는 골목 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 그리고 대리점 가맹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일들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울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대부분 기술 탈취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답변하셨는데, 후보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산자부, 그 다음에 중기부, 그리고 특허청이 같이 저희 산하 기관들이죠. 지금 임치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중소기업은 그 기술 탈취에 대해서 그 소송을 왔을 때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 1차에 그것이 판단, 도용에 대한 판단들은 특허청의 전문 기술들이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상의를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께서 우리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쩍 칸막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력들 빨리 충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선에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이, 미스매치 문제로 일어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봉급, 중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봉급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높여주는 방법에 2+1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2명을 고용하면 1명을 정부가 임금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업주가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주의 혜택이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노동자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청사초롱 펀드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한 6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3% 정도 되니까 대기업이 513만 원, 중소기업이 323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을 구직을 희망하는 희망 연봉이 2,5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라 80%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평균 재직 기간이 6.3년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년까지 해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펀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내일 채용 공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내일 채용 공제는 핵심 인력에 대한 장기 재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 혜택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또 내일 채용 공제를 잘 연계하고 또 청사초롱 펀드를 잘 연결하면 7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1억 7년을 장기 재직을 하고 또 그 재직 기간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장려금이 만기 공제금 7천만 원 이상과 그다음에 1,500만 원씩 해서 한 1억 정도면은 1억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88%까지 아까 63%밖에 안 됐지만 대기업의 88%까지의 임금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제가 그전에도 논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방에 또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충분한 저희 방과의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잠깐만요. 네. 이따 말씀을 좀. 그리고 아까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동안 상생이
대기업이 너무 커짐에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이제 상생이 필요한데, 우리도 중국처럼 중국 알리바바처럼의 큰 플랫폼,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계적 플랫폼이 돼서 대기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본 투자해서 여기에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계속 올리고 팔아서 세계적으로 파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산자부랑 좀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 이제 사드 보복이 풀렸다고 보고 관광이 이제 중국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지금은 현재는 800만이지만 2021년에는 우리나라는 1000만이 들어올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는 1억 2천만 명이 여행을 다니지만 2021년에는 2억 명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이따 안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그래서 보면은 해외 여행 2,000불씩 쓰고 다녀요. 2,000불.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2억 명, 그러니까 8천만 명이 4, 5년 동안 다 늘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 목표할 게 아니라 2천만 명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 GDP 성장이 2%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반반씩 나눠도 1%의 GDP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체관광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관광 활성화를 하고 충분히 중국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하려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법 이외에 그것도 마찬가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진작이 일어남으로써의 경제에 살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의 기저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상의. 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그 여러 좋은 얘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갖고 제가 꼭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1이 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기업 혹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실행상은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초롱펀드는, 저는 뭐 깊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꼭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훨씬 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과 수출 지원 쪽에 온라인 플랫폼을 현재 지금 다른 나라 거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부분은 뭐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좀 답답한데요. 뭐 최저임금 주는 게 무슨 노동자들 막 퍼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줘가지고 사내 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00조 조금 넘던 것이 9년간 하면 한 800조가 지금 30대 재벌 기준으로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청년 고용하고 일자리 늘렸나요? 대기업은 뭐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간에는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지요. 노동자들은 그 돈을 좀 소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걸 왜 뭐 그냥 노동자들에게 퍼주기 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내수가 하도 안 좋으니까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 어때요? 그저 돈을 줬습니다. 국민인데 알고 계시죠? 15만 원씩 줘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는 해가지고 각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돌아갈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최저임금이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조사 연구 자료에도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은 과당 경쟁입니다. 사실은 과당 경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임금이 어쨌든 너무 높다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을 많이 늘려달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로 제기를 계속 해나가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최저임금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료들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당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유효 수요를 키워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식당을 가더라도 한 번 더 가게 될 거고 어쨌든 지역경제, 전통시장 이런 거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보니까 내년에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30인 이하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한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2조 한 9천억 정도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돈이 뭐 3조가 뭐 많이 나가느니 적게 나가느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4대강에 얼마 퍼졌습니까? 4대강이 22조 퍼부었습니다. 장외 외교한다고 43조 갖다가 부었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가가지고 2조 5천억 날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힘겨움에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최소 생활비를 좀 보태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 대단히 뭐 잘못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얘기인지 왜 최저임금 뭐 조금 노동자들 본인들은 150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까? 본인들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그 해가지고 최소 임금을 가지고 이거 단비처럼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도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법인세 얼마 감세해 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90조입니다. 90조. 그 돈만 했으면 그것만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제가 보건대 노동자들 최저임금 충분히 올리고도 남을 돈입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소임금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떻든 간에 기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위 20%는 지금 배고라 죽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최저임금 이 문제를 어렵게 해서 16.4% 올바 15만 원 오릅니다. 15만 원 오르면 이 사람들이 부자 됩니까? 저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김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지금 노동자들에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과 이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피해를 넘는 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가 OECD 국가 중에 3위거든요. 3위. 장관님, 그렇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9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소상공인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43.4%의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율은 9988에서 얘기한 대로 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1996년에 만들어지고요.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돼서 올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이 구조가 왜 안 바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돼서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네, 잘 보입니다. 네. 경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0명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중이 58.7%, 일본이 47.2%, 영국이 46.9, 독일이 36.9,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여기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리스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그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 중견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최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책을 펴실 때 이 9988 구조를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게 이번에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용 영향 평가를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 주도형 경제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업부에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출보다는 이렇게 고용의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정책을 펼 때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이 똑같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OECD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 중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의 비율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홍종학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배공규 장관 등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 편향적이에요. 예? 산업부 장관도 매우 편향적이고, 그래서 이 홍종학 후보도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이분이 또 장관이 됐을 때 편향적 사고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벌은 암세포다. 박정희 경제정책 나치즘과 비슷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은 이 곤란한 거예요. 저 박정희 대통령과 나치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 들을 시간 없고요. 저희 국가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해요.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재벌의 여러 가지 역기능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 재벌의 또 공과가 있잖아요. 공도 있고 과가 있는데 공은 우리가 더 가고 또 과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률적으로 재벌은 암세보다 이렇게 완전 좋은 글씨를 딱 찍어버리면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 혁신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쥐어짜서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와 같다는 당시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덩치만 큰 것은 그게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정당화되는 거니까 재벌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반론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이 진화론에서의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재벌의 혁신 능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왜곡 또 편향적 시각을 감히 떨치고 내가 이 정부에 있을 동안에는 친기업적 사고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좀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절대 그렇게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기간에 저희가 지금 큰 돈이 2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에 임대보증금으로 3억이 들어오고요. 제가 퇴직을 해서 그게 또 상당히 큰 금액이 2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월에서 5월 사이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다 지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재산 신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 전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2억 2천은 그냥 세금 낸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래서 의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 이외에 1분 1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는 아까 그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 말한 보증금 들어온다랄지 그다음에 퇴직금 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증빙 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예, 최현희 의원님.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퇴직금이 기타 소득으로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기타 소득이에요, 전부. 저도 퇴직금 다 받아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합소득에라도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의원님들. 오늘 저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 간에 서로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하신 자료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걸 여기서 지금 본인 질의 시간 이후에 토론하지 마시고 후보자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4인 간에 채무관계 차용증 하셨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내주세요. 아니, 지금 우선요. 이건 자료가 있으면 증빙 자료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안내당 의원님들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야, 저거 하려니까 이게 다 이 잘못입니다. 그런 논쟁이 아닌데. 장관님, 장관 후보자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기존 있는 패턴대로 가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법을 아무리 보완해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구멍을 만들고 대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고 젊은 아들은 꿈이 없어서 꿈을 버리고 빈차처럼 던지고 가는 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젊은이들의 꿈 포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건물주가 최고고 이런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되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디다. 신혼부부, 돈 없는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요. 전부 다 있는 부모들이 돈 엄청나게 갖고 있는 자식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그때가 삽니다. 그러면 진작 열심히 빼빠지게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젊은이들은요. 김도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열람을 했는데요. 열람하게 해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상 이게 무효입니다. 그런데 극구 빌려줬다고 하니 그러면 이자 지급된 거라도 증명이 되면 그나마 무효이지만 빌려줬다는 게 조금은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이자 지급 흔적이 전혀 없고요. 이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 2016년도에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딸에게 2억 2천을 다 이렇게 빌려줬다고 계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억 2천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줄 당시에 배우자 예금이 7억 6천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고 난 직후인 2016년 5월 29일 날 예금이 9억 9천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며칠 사이에 2, 3억이 지금 배우자 계좌에 또 이게 예금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하는 이 돈 출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이 배우자의 예금 계좌를 안 주면은 이건 엄청난 지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재산이 많다지만 직업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 직업이 있다 손 치더라도 5월 2일 날까지 해가지고 2억 2천을 주고 지금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7억 얼마 며칠 만에 9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자료를 명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예금 거래를 안 보면 이 의혹은 더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계좌를 밝혀주시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해명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요청한 자료 성격은 후보자 정확히 파악하셨죠? 지금 말씀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5월 2일 날 배우자가 액수가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그때 신고한 액수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친이 딸에게 실질적으로 대차를 해서 2억을 이전한 뒤에도 또 가까운 기간 내에 그보다 또 더 많은 예금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까 지금 이제 최현혜 의원님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입니다. 새로 생기는 기업 전체 기업의 10% 정도만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나머지 90%는 1인 기업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기업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거의 80% 육박하는 숫자가 사실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1명 정도 고용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곽대원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후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 시민편, 대구가 23년째 GRDP 꼴찌다.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대구 경제가 이렇게 됐다. 대구 경제는 당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이 방송을 지금 대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정식으로 사과할 용이 없어요? 네, 아까 사과 드렸고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저희 당 그 홍보를 위해서 패러디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사과하면 깨끗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지난번 우리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 때도 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는 최소한으로 두 분 이 경제부처 장관들은 좀 친기업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편향적 사고, 또 이념적 사고에 함몰돼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이제 그 장관직에 그만두고 정치할 때는 몰라도 장관에 있을 때는 포용하고 좀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또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조금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우리 대기업들은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혁신과 벤처의 그런 능력보다는 이제 경제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혁신하는 대기업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M&A를 여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